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4회 필기시험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그랬습니다. 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회복성, 의존성, 조심성, 능동성, 외향성. 그렇죠? 정답은 조심성이죠.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진다. 네, 조심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그렇죠. 확대 가족인데 같이 살지는 않죠. 가까이 살죠. 그렇습니다.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하죠. 이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네, 맞는 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그렇죠. 건강관리보험공단이죠. 네, 근로복지공단이 아닙니다.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아니죠. 방문조사자는 그렇습니다. 1차 방문조사자고 의료 기관에서 1차로 어떤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요. 등급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방문조사자 틀렸죠.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가 아니라 뭡니까? 재가급여죠. 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의 급여 비용은 얼마입니까? 20%가 아니고 그렇죠. 15%죠. 20%는요. 그렇죠. 시설급여. 시설급여가 20%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뭐라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등급 결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죠. 다만 방문조사자의 1차 판정과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그렇습니다.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그렇습니다. 15%. 그래서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급여가 20%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율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네, 이런 것이 포함된 서식은 어떤 서식입니까? 그렇습니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신체 기능 증진,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시설 입소 유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답은요? 그렇습니다. 2번이죠.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죠. 6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뭡니까? 몇 개의 지원 서비스가 있죠. 그런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식사 준비,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돈 이런 거는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죠. 집 안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외출할 때 하는 것은 주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외출 시 동행. 그래서 답은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외출 시 동행입니다.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잠깐만 보고 가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 목욕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체활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어떤 그 신체에 관련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고 이동도움이라든가 그렇죠.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밥하고 그렇습니다. 빨래, 청소 및 주변 정돈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서 그렇습니다. 집 밖을 나서서 외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와 관계되는 건 정서 지원인데 말법,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능회복,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요양보호사 업무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아니고 이런 다른 전문직의 일이라는 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A는 역할이고 B는 그 역할에 따른 내용인데요. 역할은 관찰자 역할, 옹호자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 숙련된 수발자 역할. 이게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의 내용이 맞는 게 뭐냐 그런 게 물은 거죠. 관찰자, 옹호자, 정보 전달자, 동기 유발자, 숙련된 수발자 쭉 보시면 그렇죠. 옹호자가 맞죠? 차별받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그 외의 것은요. 내용이 다 틀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옹호자의 역할,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이러한 그 역할들과 내용을 여기 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 번은 보셔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됐습니다. 이 역할과 그 내용을 한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개별화된 식단.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 권리는 무엇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냥 봐도 식단도 개별화된 즉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워버렸다. 실제로는 방치해뒀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10번입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야한 농담,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농담하고 회유한다는 것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 뭡니까? 언어적 성희롱이죠. 말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기관장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성희롱은 그 정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번은요. 그렇죠.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이것도 아니죠.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 부분도 뭐 치매 걸린 사람에게 성희롱 예방교육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양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장이 아니라 그렇죠.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겠죠. 맞는 답은요. 네, 2번입니다. 성희롱 대처 방안에서 이 부분도 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장이요. 장기 요양 기관장이 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기관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러한 성희롱을 했을 때는 서비스를 중단하든지 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간 내에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둡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자신의 대처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이 성희롱 해당되는 어떤 게 있을 때는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즉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의 상담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의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치매 걸린 대상자에게 하소연해봐야 의미 없겠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는 내용을 점검한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란 걸 그냥 아실 겁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업무 수행 직후에 바로 기록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13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답이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에 그 본인 부담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뭐 시설
급여는 20%고 재가급여는 15%다 이렇게. 또 35조 5항에서는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67조 1항 3호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면해 주고 손님 끌기로 고객 유치한다. 즉 대상자들 유치한다. 이랬을 때는 뭐가 됩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이런 걸 할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다른 기관으로 옮겨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할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건 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고 하면서 빨아서 재사용해달라. 글쎄요. 정답은요? 그렇죠. 빨아서 재사용하면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져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한다.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글쎄요. 정답을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이 정답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 보죠.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가 아니고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신속하게가 틀렸습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 한다는 뭐가 틀렸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쉬면서 하라는 거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라.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뭐가 틀렸죠? 10분간이 아니고 5 내지 10회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 내지 10초 정도를 쉬어줘라. 그렇죠? 같은 동작을 10분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5번 내지 10번 정도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매 동작마다 10 내지 15초를 쉬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어디가 틀렸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는.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해야지 통증이 오도록 계속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답은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가 답입니다. 1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구강 건조증 감소, 지방 흡수력 감소, 당뇨성 증가,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무엇이 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구강 건조증이 그렇죠. 나이 들면 들수록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이것이 뭡니까? 구강 건조증인데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죠. 당뇨성의 증가 그랬는데요. 당뇨성이란 게 뭡니까? 세포가 당을 빨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당뇨성인데요. 당뇨성의 증가 그렇죠. 이건 감소가 돼야죠.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증가.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렇죠. 항문의 긴장도가 감소하니까 항문이 풀어지게 되죠. 이게 그 항문이 딱 조여지질 않는 거죠. 긴장도 감소 그래야죠.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그렇죠. 감소죠. 췌장의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정답은요. 네, 지방 흡수력 감소 17번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췌장에서 그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생산이 감소하면은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당내성, 당내성이 뭡니까?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예,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섭취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포도당이 어떻게 됩니까? 오줌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성은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 즉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걸 흡수하지는 못하니까 오줌으로 배설되는 거. 이렇게 해서 당뇨병이 걸리니까 당내성의 감소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뜨거운 물로 침구리를 세탁한다, 매년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한다,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번이죠. 뜨거운 물로 침구리를 세탁한다입니다. 뜨거운 물로 침구리를 세탁해서 먼지라든가 찐득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뭐가 틀렸죠? 카펫이 틀렸죠? 여기에서는 수많은 먼지가 그 안에 끼어 있고 찐득이라든가 이런 게 서식하게 되겠죠. 카펫 안 좋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기를 바꿔주는 것은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매년 폐렴균 예방 접종을 한다. 폐렴균 예방 65세 이상에서 한 번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아닙니다. 운동 시작 전에 약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그렇게 해서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버린다. 정답은 3번이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는요.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한다. 왜냐하면 기관지 천식이 안 좋습니다. 매년 폐렴균 예방 접종을 한다. 이거는 매년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1회 하면 영구적 효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폐렴균으로 족합니다. 다만 매년 1회 맞는 것은 뭡니까?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폐렴균은 65세 이상에서 한 번 맞으면 돼요. 운동 시작 전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에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미 감염자와 접촉한 후에 그것도 100일의 예방접종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멸균 소독 가운을 입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염됐는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의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 결핵의 잠복기는 2 내지 4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 내지 4주 후에 감염된 여부를 검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옳은 것은요. 그렇죠. 5번이죠. 혈압이 재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처방된 혈압약은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란 것은 들쑥날쑥하거든요. 더구나 고혈압은 그렇습니다. 징조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죠. 뇌혈관이 터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된다 할지라도 별도의 의사지시가 없는 한 계속 복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높아지겠죠. 낮아진다 그러기엔 틀렸고요.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해롭죠. 이 나트륨, 소금은 최대의 적입니다.
심장질환이 번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번태성 고혈압이 아니죠. 2차성 고혈압이 원인이 되죠. 번태성 고혈압은요. 그렇죠. 뭐 유전, 뭐 짜게 먹어서 또는 과음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혈압의 원인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번태성 고혈압이고요.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질병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높은 것은 그 질병을 치료하면 혈압도 치료돼 버리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혈압이다. 심장에서 피를 짤 때 혈압이 뭡니까? 이게 최고압입니다. 이 최고압은 뭐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죠. 이완기 혈압은요. 피가 돌아와서 심장이 쭉 늘어나면서 혈액을 머금고 있을 때 이때를 최저혈압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눌러 짤 때 혈압은 수축기 혈압으로 최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머금고 있는 때의 혈압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압력이다. 피를 짤 때의 압력은요. 수축기 압력으로 최고혈압이다. 이래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파란 글씨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